회생 신청할 때 네.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지인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뭐 여기저기 막 돈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회생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현금을 바로 써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식으로 그럼 계산이 되나요? 일단 거래가 있으면은 최근 거래는 법원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던 어쨌든 법원은 소명을 하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방어가 되냐 안 되냐 결국 그 차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 이체한 내역이 만약에 변제인 경우에는 정말 그게 극심한 경우에는 이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각 사유이거나 아니면 이제 청산 가치가 올라가거나 결국 변제금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효과가 될 텐데, 보통 그 기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를 봐요. 신청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보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은 전 계좌 통합 서비스 조회를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살아있는 계좌를 다 보고, 이제 그 중에 이건 이제 거의 모든 법원이 다 내리는 보정이거든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유효한 계좌를 확인하라는 보정은 이제 항상 나오고, 거기서 이제 1년 내라, 2년 내라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이 거래 내역 중에서 법원이 물어보는 거는 보통 100만 원 이상의 사용 내역, 이체 내역, 뭐 출금 내역을 소명해라 이러는 것도 있고, 50만 원 이상을 소명하라는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 사례 얘기하면서 30만 원 이상 다 소명하라는 법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만 원 이상 소명해라, 여기 빡빡한 거죠. 보통 이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명하라는 보정이 내려와요. 그 예시가 보통 이런 거죠. 입금 일자, 입금액, 거래 목적, 출금 일자, 출금액, 거래 목적. 보통 입금되는 내역은 이제 채무자 같은 경우에 소득이나 또는 돈을 빌렸던 거,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출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은행에 돈을 갚거나 이자를 갚거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 1,000만 원 정도 친구한테 이제 이체를 했다. 그럼 그게 이제 의심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친구 이름으로 빼돌렸거나 아니면 친구만 갚아줬거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은 이제 그 청산 가치로 반영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소명하고 끝나요. 근데 보통 저희가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고 소명을 해서 넘어가는 경우에는 끝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코인으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으로 들어갔다거나 어쨌든 이제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청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은 저희가 다 반영을 하진 않거든요. 눈치껏 이제 반영을 하진 않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확률적으로 법원에서 추가 보장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너 그때 내가 반영하라고 했는데 왜 반영을 안 했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이제 소명을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법원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자 목록에 대해서 채권번호 2번, 채권번호 3번, 채권번호 5번 채무에 대해서 입출금의 근거를 해당 부분의 현금편으로 표시해서 제출하고, 위 채무에 대해서 돈을 차용하게 된 이유, 사용처와 사용 목적, 그리고 지출된 내역과 근거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서 상세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얘기한 예시가 뭐냐면, 지출 원인 목적이 이제 신용카드 대금, 그리고 홍길동으로부터 언제 차용한 80만 원에 대한 이자, 그리고 이제 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가족 식사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적는 방식으로 소명을 해라. 그 다음에 위 채무에 대해서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하행성 지출을 했거나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청산가치 반영을 해라, 이제 이건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입출금 내역 중에서 100만 원 출금 내역인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한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계좌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 대부분 도박이죠. 이런 경우에는 청산가치 반영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 보정이 제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가냐면, 저희가 그냥 무작정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반영을 하지 않으면서 이만저만한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완화된 보정을 내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얄짤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반영을 해라 이렇게 다시 좀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 코인을 했다. 근데 실무 준칙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원에서 접수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코인을 했으니까 반영을 해라 이런 보정이 나오면은, 서울도 이렇게 하니까 수원도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조금 덜 반영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람이 하는 일이네요. 그쵸. 근데 이거 다 노하우라서 더 설명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개인 간의 거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정말 내막은 친구한테 한 100만 원을 갚은 건데, 근데 이거 뭐 둘이 말 맞추면 모르는 거잖아요. 친구한테 이거 사실 거래 대금이라고 해줘라, 내가 너한테 이거 샀다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꾸밀 수도 있는 건가요? 말이 맞으면 넘어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100%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위험은 항상 도래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회생 직전에 뭔가의 행위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라고 하면 그 친구가 나한테 대체 뭘 팔았는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구입했다고 하면 사업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조금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죠. 뭔가 말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상담할 때 진짜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게 말이 되면은 인정이 되겠죠. 근데 법원이 믿어줄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가 맞는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저희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증거든 심증이든 그거를 믿게 만드는 게 또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채무자 심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맨날 채무자가 여쭤보시는 거를 여쭤보시네요. 네, 이상입니다.